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책 40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잠들어 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낭독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삶은 전부 의지에 달려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살려는 의지가 충분히 갖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가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고약한 고통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두려운 죽음일 수도 있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불리는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삶에 대한 염증만큼 컸던 삶에 대한 애착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면도칼로 자신이 목을 벨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 않았다. 화재가 날까봐 2층 방에서는 잠을 자지 않았으며 목숨을 지키기 위해 탄환을 넣은 권총을 침대 옆에 두고 잤다. 그의 나이 43세가 되던 1831년에는 베를린에 콜레라가 퍼지자 프랑크푸르트로 도망가다시피 했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4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쇼펜하우어의 깨달음에 공감할 것이다. 삶의 욕망 자체가 고통이라는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일체계고로 표현한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기 마련인 존재다. 그러므로 욕망, 집착, 소유욕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명성, 권력, 지식 등은 내가 죽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욕망의 파도를 잘 다스리는 것이 마음이 행복을 얻는 출발점이다. 어두운 고통의 바다에서 눈을 뜨고 검은 파도를 들여다보라. 행복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삶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심연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사가 고통의 연속인 이유를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로 보고 영원히 살려는 맹목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인간 본성의 욕망이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함께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 또한 삶에 대한 애착과 맹목적인 열망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욕망을 잘 다스릴 때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봤다. 살고자 하는 의지는 인간의 본능이다. 삶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타성과 관성이라는 점에서 불행이 원인이 되지만 삶이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행복이 조건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성과 본능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 행복도 이 두 원리의 근거에서 주장됐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일 때 그것은 이성에 맞는 삶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행복을 정의할 때 식물,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이 고유한 기능, 즉 이성에 주목했다. 지혜로운 인간은 영혼이 탁월성이 있다고 했다. 즉 이성이 탁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신이 탁월성에 따라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복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본능의 관점에서 환상이자 이룰 수 없는 망상이라고 봤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인생이라는 기차가 기관사 없이 삶에 대한 욕망에 이끌려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정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충동에 떠밀려 간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삶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악착 같은 욕망을 나타낸 말이다.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인한지를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에서 식물에 비유한다. 마른 씨앗은 3000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유리한 환경이 생기면서 식물로 성장한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운동하려는 작용의 힘처럼 인간은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남기를 바란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의 본질이 합리성이 아니라 삶의 의지라고 말했다. 삶에 대한 애착과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를 달리게 한다.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은 죽음에 의해 좌절된다. 그래서 자신이 유전자를 보존하려고 사랑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얻지만 그 결과는 완벽한 행복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다. 마흔 이후부터는 인생에 대한 생각이 전환, 행복과 고통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쇼펜하우어처럼 행복을 위해 우리도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지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40대 중반이 넘어서야 풀리기 시작했다. 쇼펜하우어에게 마흔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인내하면서 넘어야 할 인생의 위기이자 전환점이었다. 그가 40대에 포기했다면 명성도 행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필요하다. 현상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성숙의 조건이 최소 40년이다. 청춘은 지혜롭지 못하지만 무모한 용기가 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인생의 쓴맛을 겪고 나면 시선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마흔 이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경험과 지식을 쌓고 자기 통찰을 거듭해야 한다. 마음부터 쾌락의 양을 늘려나가기보다는 고통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더 현명해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40대를 견디고 나서부터 70회 생일이 2년 지난 후 1860년 9월 21일 눈을 감을 때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사후에나 인정받을 줄 알았던 그의 책이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 명성을 얻은 덕분이다. 쇼펜하우어의 생전 마지막 모습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듯 고통 없이 온화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마흔이 쇼펜하우어가 앞으로 누릴 행복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미래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쇼펜하우어가 노년에 얻은 것은 명성과 부, 사회적인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 삶의 지혜였을 것이다. 인간은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할 이유를 찾는다. 인간은 무수한 욕망이 덩어리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식욕뿐만 아니라 수면욕과 성욕 등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욕망을 넘어 자기 실현이라는 고차적인 욕망도 갖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런 욕망이 신체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눈은 보려고 하고, 귀는 들으려고 하고, 입은 먹으려고 한다. 이렇듯 신체는 인간의 욕망에 대응한다. 또한 다양한 욕망은 위계가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욕망이 성욕이라면 가장 높은 단계의 욕망이 사유다. 욕망이 덩어리인 인간이 이 양극단의 욕망을 잘 통제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쇼펜하우어는 세계의 본질이 삶의 의지이며 인간의 신체 내부적으로 그 의지를 알게 된다고 했다. 신체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욕망을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낸다. 즉, 삶의 의지는 신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발현되고 신체 한 부위 한 부위가 욕망의 주체다. 신체의 각 부분은 의지를 발현하는 주된 욕구와 완전히 상응해야 하며 그런 욕구의 가시적 표현이어야 한다. 즉, 치아, 목구멍, 장기는 객관화된 배고픔이고 생식기는 객관화된 성적 욕망이며 물건을 짚는 손이나 재빠른 발은 그것들이 표현하는 이미 더 간접적인 의지 노력에 상응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화기관이 먹기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봤다면 쇼펜하우어는 먹으려는 의지가 소화기관을 만들었다고 봤다. 눈은 보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므로 대상을 보려는 욕망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며 신체의 각 부분도 의지가 나타내는 욕구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욕망은 신체의 기능과 같이 한다. 이런 이유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은 신체의 일부분인 뇌의 기능에 따른 것이고 인간의 정신이나 이성도 한낱 욕망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욕망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각과 무관하게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욕망의 작용이 지성의 작용보다 먼저 일어나서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배고픔을 느끼고 그 상태와 느낌을 충족할 대상을 찾는 것이다. 이렇듯 욕망은 외부 대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욕망과 지성의 관계에 대해 그 당시 헤겔 같은 관념론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이성, 정신, 의식으로 규정한 것을 오류라고 비판했다. 대신 의식의 내면에는
무의식적인 의지, 집요한 생명력, 욕구의 의지가 우세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비유하자면 절름발이를 어깨에 메고 가는 힘센 장님처럼 의지는 이유를 찾아서 욕구하는 것이 아니다. 욕구하기 때문에 욕구할 대상을 찾는다. 욕망이 합리적으로 좋고 나쁨을 선택하는 생각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본능이 지성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이 신체적이라는 점은 죽을 때까지 생존을 위한 욕망을 충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욕망에는 선악이 없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눴다. 첫 번째,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구.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욕구다. 충족하기 쉽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야기한다. 두 번째,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욕구. 성적 충족의 욕구다. 이 욕구는 첫 번째 욕구보다 충족하기가 좀 더 힘들다. 세 번째, 자연스럽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 않은 욕구. 사치, 호사, 부귀 영화에 대한 욕구다. 이 욕구는 끝이 없고 충족하기도 어렵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환경에 따라 바뀌었다. 동시에 인간은 구석기 시대부터 살아남기 위한 정보를 몸에 남겨두었다. 먹고 마시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비만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생각이고 이와 별개로 지방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이 생존을 위협하는 추위와 배고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지방을 몸에 축적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환경과 피드백을 하며 만들어졌다. 그래서 많은 기억과 상처가 인간의 DNA에 기록돼 있다. 뇌도 생존하기 위해 환경에 따라 발전했다. 즉, 지능은 생존 도구로서 발전해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후손을 남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키슨이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자신의 DNA를 이 세상에 남기는 행위는 인간이 가장 큰 열망이다. 이런 최근의 이론과 비교할 때 쇼펜하우어의 욕망과 철학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인간의 욕망과 지능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업데이트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실제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 직장에서 돈을 벌고 친구를 만나고 투자를 하는 이유도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다.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고통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우리는 신체의 각 부분에 맞는 욕망에 적절히 충족됐을 때 만족할 수 있다. 죽음을 통해 신체를 완전히 떠날 때까지 우리는 의욕과 결핍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욕망은 신체를 통해 삶에 대한 의지로 나타낸다. 우리는 신체를 통해 삶의 의지를 내부적으로 느낀다. 진화론과의 차이점이라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잘 다스려야 행복해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간이 성욕을 지성으로 잘 제어할 때 맹목적인 삶의 의지에 휘둘리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의지의 외적인 자극에서 자유로워야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욕망을 자각하지 않으면 고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